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블록체인 투자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랑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 같아요. 뭐 단순히 가치가 안정적이다 이런 표면적인 걸 넘어서요.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거버넌스 토큰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디파이 있잖아요. 이 디파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하고 또 숨겨진 위험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이고요.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 뛰어들고 있는 CBDC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게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좀 넓어지고 실제 투자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질적인 통찰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거겠죠.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뭐 달러 같은 법정화폐랑 1대1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변동성 큰 다른 코인들보다는 좀 안전자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랄까 보기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면 1달러 가치를 따라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그 기축통화처럼 쓰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좀 피하려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스테이블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거 무조건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그 약속된 가치, 그러니까 패깅이라고 하죠.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담보자산이 뭔지, 또 그 구성이나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담보가 좀 불분명하거나 위험자산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패깅이 그냥 깨져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제요? 네, 갑작스러운 규제가 강화돼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1.1 같이 연동된다 이 표면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담보 구조라든지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말씀하신 규제 환경까지 와, 이걸 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까 안정성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복잡성이 이게 상당하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주체의 신뢰도라던가 운영 방식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는 것. 이게 직접 투자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투자의 유의점을 잘 짚어주셨고요.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는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좀 독특한 존재가 있잖아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 자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투자 전략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뭐 프로토콜 운영에 참여한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네, 거버넌스 토큰. 말 그대로 해당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운영,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토큰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랄까 마치 회사의 주주처럼요.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주주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요,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소각하는 메커니즘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조정한다든지 또 프로토콜 이용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으로 확장하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안건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참여 방식입니다. 잠재적인 수익은 해당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 결과로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오르는 시나리오랑 연결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토큰 가격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에 베팅하는 거군요. 잘 되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거버넌스 토큰 투자는 높은 수익 잠재력만큼이나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규제가 바뀐다든지 이런 걸로요. 프로젝트가 자초되면 토큰 가치는 뭐 급락할 수 있죠.
둘째면 거버넌스 토큰 자체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다르게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시장 상황이나 프로젝트 뉴스에 따라서 그냥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토큰 투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비전이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팀의 역량까지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요. 또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좀 더 적극적인 참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책임까지 같이 따르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자를 받거나 수익을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요. 스테이킹, 대출, 유동성 공급, 파밍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들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걸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도 아주 다양하게 발전해 왔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스테이블 코인을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그냥 예치하는 거,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은행 예금하고 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율이 더 높고 변동성도 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예치하는 그 프로토콜 자체의 안정성이나 신뢰도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거나 이걸 렌딩이라고 하죠. 혹은 빌리는 것, 보로잉이라고 하고요. 이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사용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자산을 빌리거나 혹은 다른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 공급 또는 이자농사 yield farming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이게 특히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LP, Liquidity Provi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탈중앙화 거래소 DEX 같은 플랫폼의 특정 자산 페어, 예를 들면 USDC와 DA 같은 스테이블 코인 페어요. 이런 페어의 유동성 풀에 자신의 자산을 함께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풀에서 두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당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을 인센티브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자 농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 상당의 USDT하고 또 $1,000 상당의 USDC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것을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에 USDT, USDC 유동성 풀에 함께 예치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풀을 통해서 USDT를 USDC로 바꾸거나 혹은 USDC를 USDT로 바꿀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예치한 지분에 비례해서 그 수수료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에 추가 이자로 해당 거래소의 자체 토큰, 예를 들면 UNI라든지 CAK 같은 거요.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긴 한데 잘 활용하면 꽤 매력적인 수익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분명히 위험도 따르겠죠. 높은 수익률에는 항상 대가가 있으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디파이의 그 높은 수익률은 그만큼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이에요. 디파이 프로토콜은 다 코드로 작동하는데 이 코드에 버그나 취약점이 있으면 해커의 공격 대상이 돼서 예치된 자산을 그냥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둘째는 플랫폼 자체의 운영 위험이나 해킹 위험도 존재하고요. 셋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동성 공급 시에 발생하는 비영구적 손실, impermanent loss라는 좀 독특한 위험이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이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손실인데 비영구적이라니. 이게 뭔가요? 네,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동성 풀에 두 가지 자산을 예치했는데 이 두 자산 간의 가격 비율이 예치했을 때랑 비교해서 크게 변동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풀이라고 해도 한쪽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이 약간 흔들린다거나 할 때 발생 가능성이 있죠. 가격이 원래 비율로 돌아오면 손실은 사라지기 때문에 비영구적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자산을 인출
유출해버리면 실제 손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랄까 비유를 들자면 뷔페에서 두 가지 음식을 똑같은 양으로 담아왔는데 하나가 갑자기 엄청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이 뛰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뷔페에 음식을 맡기지 않고 그냥 그 인기 메뉴만 잔뜩 들고 있었더라면 더 이득이었을 텐데 하는 그런 기회비용 손실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종의 기회비용 손실 같은 거군요. 근데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실제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와, 정말 디파이는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이나 이 숨겨진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그 기술적인 복잡성하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디파이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도입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면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체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말 현재 암호화폐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법정화폐하고 동일한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죠.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담보자선을 통해서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그 신뢰도의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CBDC가 나오면 사람들이 굳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텐데요. 네, 그런 전망이 사실 좀 지배적입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결제 시스템 효율화라든지 금융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CBDC가 민간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따라서 CBDC가 널리 사용되면 최소한 그 안정적인 가치 저장이나 결제 수단으로서의 민간 스테이블 코인 역할은 상당 부분 위축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그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이미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존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CBDC는 주로 거시적인 통화 정책이나 국가 간 결제 시스템 개선,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구축된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유연한 활용이라든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또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서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이런 데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CBDC가 제공하기 어려운 혁신성과 유연성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죠. 결국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관계는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호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규제입니다. 아, 규제. 네, 각국 정부가 CBDC를 도입하면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방향에 따라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혁신을 장려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강력한 규제로 설 자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규제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느냐, 이게 관건이군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민간의 혁신 사이의 줄다리기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4가지 접근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직접 투자, 거버넌스 토큰 투자, 디파이 수익 모델 활용, 그리고 CBDC의 영향까지. 각자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방식의 핵심적인 장단점과 리스크 수준을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적합한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 직접 투자. 가장 접근하기 쉽고 비교적 단순하죠. 변동성 큰 시장에서 잠시 위험을 피하거나 다른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예치금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안정성 검증입니다. 패깅 유지 능력, 담보자선의 투명성, 발행 주체의 신뢰도, 그리고 규제 리스크,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이름에 그냥 방심하면 안 됩니다. 둘째, 거버넌스 토큰 투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프로토콜 운영에 참여하는 경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좀 적극적인 분석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셋째, 디파이 수익 모델 활용. 스테이킹, 대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 금융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플랫폼 해킹, 아까 말한 비영구적 손실 같은 디파이 고유의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관련 지식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고 초보 투자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CBDC의 영향 고려. 이건 당장의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CBDC의 등장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규제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CBDC 개발 동향과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꾸준히 주시해야 합니다.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명확한 비교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투자는 안정성 검증의 핵심이고 거버넌스 토큰은 고위험 고수익 성장 투자, 디파이는 기술 이해가 필요한 추가 수익 전략, CBDC는 미래 환경 변수,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결국 최고의 전략이란 건 없고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이슈와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코인 정도로만 생각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는 거버넌스 참여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 창출 같은 훨씬 다층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그 이면에 있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규제 환경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어우러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특히 아직은 좀 안개 속인 그 규제의 방향이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태계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금융 환경의 변화와 나의 자산 관리.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논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